네,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징기스칸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 리더십을 제가 책을 쓴 적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것이 지금은 개정판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개정판 이전에 징기스칸 리더십이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 얘기하면 신화냐 역사냐 할 만큼 진정 인류 역사에서 큰 흐름을 갖다가 바꿔놓고 거대한 폭풍을 갖다가 인류에게 선물하는 양반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하지만 혹독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정복자 그러면은 나폴레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벌써 얼마만큼 서구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얘기도 바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 중에서 정복왕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나폴레옹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 중심의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동양의 위대한 점, 동양의 그 웅운했던 역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이 정복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 빨간 그 옷을 입고 알프스를 넘어가는 그 백마를 타고 넘어가는 모양을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점령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령한 사람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히틀러입니다. 여러분들 뜻밖이 싫어하고 말씀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면적을 점령한 사람이 있는데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점령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 그 두 개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점령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알렉산더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양에 있는 정복자는 어떤 정복자가 있었는지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정복자라고 얘기하는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령한 히틀러, 이 두 사람이 점령한 걸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 사람이 점령한 모든 걸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령한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의 위대한 점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탄생한 나폴레옹, 히틀러, 알렉산더가 위대했느냐, 무엇이 위대했느냐고 물어보면 정복한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복한 땅을 한 번도 통치해보지 못하고 정복 도중에 죽거나 정복 직후에 사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은 정복하다가 쫓겨나서 섬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했다가 다시 하지만 어쨌든 한 번도 통치해보지 못합니다. 히틀러는 전쟁 와중에 사망합니다. 알렉산더는 인도 북부까지 점령했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30 겨우 넘어서 사망을 합니다. 한 번도 통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알려진 징기스칸은 이 세 사람이 점령한 것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점령을 했고 무려 통치를 150년 동안이나 이어갑니다. 손자대까지 넘어가죠. 쿠빌라이까지 넘어갑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정복자는 대륙에서 탄생한, 우리 아시아 대륙에서 탄생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혼자 꿈꾸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에 그칩니다. 그러잖아. 다 함께 꿈을 꾸면 뭐가 되죠? 큰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꿈이 꿈으로 그치지 않고 다 함께 꿈을 꾸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한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기스칸이 야만인이었고 글자도 몰랐고 어리석었고 이렇게 배워왔지만 실제로는 현자였고 강자였습니다. 인생에 대한 강자였습니다. 이 양반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만을 가질 시간이 있으면 불만을 없앨 행동을 직접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인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불만을 토로하고 불만에 대해서 내가 젖어 있을 시간에 행동으로 옮겨서 불만을 해결하려는 겁니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인생에 도입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리고 남이 부러워할 시간이 있으면, 남을 부러워할 시간이 있으면 남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이 일을 당장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생각하는 인간이기보다 행동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생각이 낮은 생각이 아니라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징기스칸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징기스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징기스칸의 어떤 점이 특별하냐? 제가 처음에 책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출판사 사장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출판사 사장 그쪽 측에서 저한테 한 거는 창업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업이 뭐죠?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회사를 만드는 것도 큰 도전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한 권 나한테 저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책을 저술을 해서 원고를 넘겨줍니다. 원고를 넘겨줬더니 출판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 좋은데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그 밑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주축을 해서 책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창업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그래서 징기스칸의 이야기 일대기를 적으면서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적으면서 창업을 징기스칸처럼 하라는 내용으로 적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창업은 아예 빼버리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그 창업은 아예 빼버리고 징기스칸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징기스칸 이야기로만 책을 한 권 다시 저술해달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썼던 것이 징기스칸입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을 제가 연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징기스칸은 진정으로 문자를 몰랐습니다. 말을 잘한 적도 없습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도 어디 없었습니다. 동생이랑 싸우면 씨름해서 졌다고 나와요. 화를 잘 쐈다는 얘기도 없고 말을 잘 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징기스칸에 대해서 진짜 본론적으로 제가 써야 되는데 무엇을 쓸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뛰어난 게 없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거 아니었고 어눌했다고 나옵니다. 말을 잘 탄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힘이 센 거 아니고 활 잘 쏘는 것도 아니고 말 잘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가지고 그 유목민족이었는데 그럼 리더십을 어디서 찾을까? 야, 진짜 난감했습니다. 찾아도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제가 자료를 쫙 모아서 쭉 훑어봅니다. 야,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자꾸 찾다가 마지막에 찾은 게 이겁니다. 경청입니다. 징기스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부족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달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뛰어난 외적인 물리적인 힘, 싸우는 힘, 말 잘 타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경청이었습니다. 경청은 두 가지의 힘을 사람한테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상대에게서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지혜를 내 거로 만드는 그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경청에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남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경청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청으로 두 가지의 큰 위대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고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상대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도록 만들어준다는 거고 나를 신임하도록 만들어주는 위대한 힘이 경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의 핵심 주제를 경청으로 잡고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서양권 주축으로 가다가 요즘에 와서 동양에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1000년의 인물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을 골라서 선정을 했는데 바로 징기스칸을 선정했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선정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던 겁니다.
천년의 인물로 선정되었고 지나간 1000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사건으로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에게 주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이라는 한 단일 종족이 전 세계에 자신의 의지를 완벽하게 발휘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은 유라시아 대륙에 광대한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것처럼 자유무역 지대가 활성화되었고 그 다음에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유례가 없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명의 연결을 강화해준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은 인터넷이 발명되기 이미 7세기 전에, 1200년도 전후니까 1200년도 전후에 전 세계적 연결망을 구축해 놓았다.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연결망이 확고했고 그 다음에 더 단일 화폐로서 운영도 잘했습니다. 진정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징기스칸을 얘기하죠. 징기스칸은 사람과 기술을 이동시켜서 세계를 좁게 만든 인물이다. 세계를 좁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죠? 그 시대에 국가와 국가가 단절로 돼 있었고 경계였고 그걸 넘어가기 어려웠었던 시대에 통일을 이룸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개인으로서 통일시킨 것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통일시킴으로 해서 동서양 연결을 해주고 기술과 사람을 이동시켜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야만인이었다고 얘기했던 우리의 끝없는 그 서구적인 인식을 뒤집어 놓은 것이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위대한 점이 바로 한두 군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걸 쓸 때만 해도 제 생각은 서구적인 편향에 아주 갇혀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제가 세계 문명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했고 그것이 세계로 전파됐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벌써 오래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동과 정착의 대결이었다. 유목민족과 정착민족의 대결이었다. 그러면 유목을 야만으로 보고 정착을 문명국가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체계에 있습니다. 야만과 문명의 대결이었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과 유목의 대결이었고 불모와 풍요의 대결이었다고 봅니다. 그 징기스칸이 살던 그 지역은 아주 불모지대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구하기 어렵고 집도 짓기 어렵고 아주 혹한 지역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농사를 짓는 정착지대에서는 풍요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모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을 약탈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동아시아 연구를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은 분명히 이겁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1000년, 2000년 전에 천재를 지냈습니다. 몽골 국가에서도 천재를 지내서 하늘에 천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손 의식과 천재를 지냈던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문화가 바탕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대륙을 통일할 수 있었고 150년이라는 통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를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동양에 대한 불모지대라는 인식을 많이 이제는 버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늑대의 기질이 있습니다. 거칠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우 같은 짓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그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의 기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의 기원에 보면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종은 두뇌가 우월한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종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결국은 살아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늘 늑대의 기질과 여우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칠면서도 때로는 야비하게 목적을 위해서는 야비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전투에서의 핵심은,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에서는 지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는 질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지만 큰 전체의 흐름에서는 패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징기스칸은 몽골 초원의 늑대와 같은 기질과 여우와 같은 간교함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기질은 늑대의 기질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여우의 적응도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늑대적인 기질과 여우 같은 기질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은 게 결국은 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살아남은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럼 개인적인 인물로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징기스칸은 진짜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신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진짜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징기스칸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왕이 칸이라는 뜻입니다. 네. 나를 칸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나를 대우하고 나도 같은 입장에서 부하들을 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대륙을 점령할 때나 점령하고 나서나 자기 이름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기를 진짜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안 얘기가 또 너무나 또 특별합니다. 우리가 그 한 집안의 내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집안의 역사를 이해해야지만이 한 개인의 성격이나 목적의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계이도 추장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족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예수계입니다. 어머니는 후엘룬 우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탄생과 아주 특별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는 참 아주 독특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가, 지금은 거의 이제 거기도 사라졌지만 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약탈혼이었습니다. 약탈혼은 뭐냐면 신부를 강제로 납치해다가 부인을 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징기스칸도 그랬고 징기스칸 아버지 예수게이도 약탈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그 결혼 방법이었는데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금에 와서 지금의 입장으로서 바라본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그 시대로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시대에 가졌던 것 독특한 면을 분명히 가진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징기스칸이 딱 태어나는 날 아버지 예수게이가 적장을 잡아옵니다. 적장을 잡아와서 거기서 적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를 거야.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적장 이름도 재밌습니다. 태무진입니다. 이 태무진이라는 적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어.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내가 누구의 밑에 들어가서 그것을 복종할 수는 없다. 난 이 자리에서 죽는다. 죽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계가 그 적장을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하는데 그 적장의 이름이 태무진입니다. 근데 징기스칸의 이름이 무엇으로 이름을 져주느냐? 태무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이 징기스칸의 집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적장을 잡아와서 적장을 죽이는데 적장이 너무나 용감하게 자기가 죽음을 선택을 하니까 그것이 너무 진짜 사내답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태어난 그 아들한테 그대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징기스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태무진이 됩니다.